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하게 한국 최고의 경영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서울대 신재용 교수님을 모시고 기업 경영과 인력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신재용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우리 신재용 교수님 이 책 그 공정한 보상이 좀 학적인 책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재미나게 읽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재미나고 실제로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진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꼭 읽어봐야 되고 같은 구성원들도 이런 고민이 있겠구나.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해서 참 좋았던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기업들이 약간 분절적으로 변화된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즉 전통 기업들, 네. 그다음에 신세대 기업들. 네. 뭐 요즘에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로 대변되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 이름을 안 부르고 닉네임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영어 닉으로 부르죠. 예, 보통 영어 닉으로 네, 부르지 않습니까? 직급은 없고. 예. 그래서 약간 수평적인 문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네. 그 벤치마킹 하는 대상이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이다 보니까 네. 비슷한 조직 문화로 좀 수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저희가 거역할 수 없는 글로벌 HR 트렌드란 게 있고 그 HR 트렌드의 어떤 선두에 있는 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빅테크 기업들을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연구는 다 한 것 같아요. 대기업도 연구를 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사람 관리 모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혁신 기업들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다만 대기업들은 몸집이 크잖아요. 그렇죠. 몸집이 크고 또 고려할 게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좀 점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 판교의 기업들은 굉장히 유연하게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 네. 조직 문화들을. 근데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직급화계라든가 수평적 조직의 도입 네.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꽤 도입이 많이 돼 있죠. CJ를 선두로 해가지고 네. 레벨을 줄인다든가 가급적 수평화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영어 닉을 부르지는 않더라도 네. 무슨 프로로 통일을 한다든가 뭐 곽상준 프로, 네, 신재영 맞아요. 프로.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호칭 쪽에서 이제 이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문화를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많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혼란기인 것 같습니다. 이 혼란기라는 게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소위 말하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MZ세대의 등장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인디펜던트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MZ세대의 대두를 염두에 두고 이런 수평적 조직 문화를 일찌감치 어댑트한 건 아니지만은 이 MZ세대가 원하는 조직 문화, MZ세대가 더 잘 맞는 조직 문화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랑 이제 맞물리면서 이 변화의 니드가 더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 문화라는 게 있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이든 IT 기업이든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변화의 속도를 어떻게 보면은 가속화시킨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게 MZ 구성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제가 SK그룹의 2000 포럼에 다녀왔는데 네. 뭐 SK 5만 명 전 구성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굉장히 대규모 행사였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최태원 회장님이 토니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예, 뭐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도 최태원 회장한테 토니라고 많이 이제 수평적인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화두가 됐던 게 일터에서의 행복은 무엇이냐? 일터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팩터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5가지 요소로 나타났거든요. 첫 번째가 성장입니다. 성장.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율. 네. 세 번째가 관계. 네 번째가 워라밸. 네. 그다음에 5번째가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베이 연구 결과 구성원들의 일터에서의 행복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별로 쭉 나열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상이 맨 나중에 있다는 게 보상이 그러네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제 생각에는 보상은 기본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터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팩터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우리가 학자들이 소셜 디자빌리티 바이어스라고 하는 뭔지 이제
돈이 가장 중요한 팩터, 경제적인 보상이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하면은 좀 이게 사람이 남사스럽고 예, 너무 물질주의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서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위생 요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동기부여 요인인데 위생 요인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불행해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예. 네, 뭐 불만족 요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 요인은 그 위에 좀 더 사람을 몰입하게 하고 동기부여하게 하는 그런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욕구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보상을 뭐로 보느냐, 저는 위생 요인으로 봅니다. 보상이 사실은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팩터는 전혀 아닌 거로 나오지만 이 직장에서의 보상이라는 게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 위에 모든 팩터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예.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성장인 것 같아요. 성장. 네. 물론 그 요번에 설문에 참여한 SK 구성원들 뭐 한 2,800명 가량이 전부 다 MZ는 아닙니다만 예. MZ 2030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부분이 2030 구성원들이라고 보면 되고 그들이 직장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팩터가 일터에서의 성장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성장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자기가 목적하고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렇죠. 그로스라고 하는 건데 그 SK그룹에서 조금 더 인덱스하게 물어봤어요. 예. 당신이 생각하는 성장은 무엇이냐? 네. 그래서 가장 많은 답변을 받은 성장의 개념이 몸값의 상승이었습니다. 보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얘기하는 보상은 단기 보상인 거죠. 네. 지금 당장 약속받을 수 있는 단기 보상. 쉽게 얘기해서 우리 카카오 연봉은 1억 7천이고 네이버 연봉은 1억 3천이고 뭐 이런 숫자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1억 4천이고. 네. 그런 숫자로 표현되는 거는 이제 금전적인 보상인데 물론 그런 단기 보상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이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장기적인 몸값의 상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레이버 마켓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네네. 노동시장, 레이버 마켓. 내가 무슨 뭐 노가다도 아니고 네. 뭐 인력시장에서 뭐 일당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미국에서는 사실 레이버 마켓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정착이 돼 있거든요. 예. 저 같은 교수들도 내 몸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는 태핑하고 싶을 때는 이직 시도를 한다든가 네. 해보면 대충 내가 이 정도에 거래되고 있구나 이런 센스를 금방 얻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런 노동시장이 잘 발달한 특히 이제 외부 노동시장이 잘 발달돼 있지 않죠. 네. 내부 노동시장에서 승진을 거듭하면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형태의 노동시장만 발달이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도 이 노동시장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장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 몸값이 얼마인가. 실제로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내 몸값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장인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리멤버 커리어라든가 아니면 링크드인이라든가 뭐 그런데 가입자들이 뭐 한 300만, 4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내가 원하면은 대충 내 몸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알 수 있는 그런 노동시장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단기 보상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은 노동시장에서 몸값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네. 거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변화는 이직이라는 거겠죠. 이직. 이직이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이직이 참 힘들었는데. 이직이 이제 저희 같은 세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잘 유지해서 무탈하게 서울대학교에서 65세 정년을 맞이하는 게 뭐 소망 중에 하나인데 제 머릿속에 이직 따위는 없거든요. 네. 제 가실 때도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좋은 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마켓 밸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계속하는 게 또 교수들은 그 영어만 잘하고 연구 성과만 낼 수 있으면은 해외 그 소위 글로벌 모빌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몸값이 마켓 밸류가 많이 낮아지고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영문 논문도 쓰고 컨퍼런스도 가고. 하지만 뭐 정말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잘 안 하죠. 근데 이직을 생각을 안 하면은 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게 몸값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사실은 뭐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도 하고 웬만하면 이 직장에서
뼈를 묻겠다. 네. 정년을 맞이하겠다. 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확고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내 몸값에 별로 관심이 없죠. 이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이 직장에서 집에 가지 않을까, 집에 늦게 갈까 고민하는 거지. 내 몸값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일단은 평생 직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직을 못하면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잡 호핑족이란 말이 나올 만큼 빠른 주기로 옮기는 친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직이 이제 머리에 디폴트가 되면은 몸값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했을 때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조직에서 미래가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1년 뒤, 3년 뒤, 네. 5년 뒤 내 미래를 그려보면은 노답이야. 탈출은 지능순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직장에서 내가 몸값이 상승될 그 프로스펙트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직장인들의 이 성장 욕구에서 이게 어떤 뭐 뜬구름 잡는 우리 사장님들이 얘기하시는 뜬구름 잡는 성장이 아니고 지금 특히 이제 2030 직장인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몸값이 상승될 수 있을 것이냐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은 기업들이 인력 관리가 완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과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복잡해진 거죠. 네. 셈법이. 사실은 옛날에는 보상조차도 뭐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아. 성과급은 회사가 쏘면은 받고 뭐 상황에 따라서 못 쏠 수도 있어. 다 받아들였죠. 그 대신에 우리가 조직이 주는 선물이 뭐였을까요? 뭐 승진이라든가. 그렇죠. 계속 뭐, 연구 취업. 그렇죠. 취업. 예. 네. 평생 직장이라든가 네, 네, 뭐 네. 가족 같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본식 종신고용을 모델로 한 어떤 선물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뭐 기업이나 아니면 직원들이나 서로 이제 필요한 계약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고용하고 고용받는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 보상 관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 MZ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데 단기 보상을 중시 여깁니다. 맞아요. 당장 약속받을 수 있는 단기 보상도 굉장히 중히 여기지만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결국 내가 이 직장에서 일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몸값의 상승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느냐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사실은 단기 보상만 중요하다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스태핑이 안 될 겁니다. 여러모로 그렇지. 예. 월급 정말 짜거든요.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결국 그들이 스타트업을 떠나지 않고 몸을 바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타트업의 보상이라는 게 스톡옵션 같은 건데 네. 그게 사실 휴지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안 되면은 뭐 예, 우리나라에는 맞아요. 정말 소수 몇몇 개 빼고는. 그렇죠. 어떤 개런티도 없는 그야말로 종이 네. 조각에 불과한 건데 결국 미래를 보고 내 역량과 노력, 시간을 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상도 중요하지만 내 몸값에 장기적인 노동시장에서의 내 몸값의 상승으로 표현되는 그 성장도 네. 중요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둘 다 주면 제일 좋을 거고요. 지금 보상도 경쟁력 있는 보상을 제공하면서 또 이 회사에서 일할수록 몸값이 상승된다는 성장감을 주면 제일 좋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야, 완전 월가 마인드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월가 마인드예요. 이게 딱 그 80년대 이후에 생성된 월가에서의 형성된 능력대로 보상받고 보상을 받아서 안 주면 다른 회사 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MZ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정의 필요 조건이 능력주의잖아요. 네. 개인주의적인 능력주의잖아요. 이들이 신봉하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인주의고 어떤 경우로도 조직의 논리로 개인의 권리가 희생돼서는 곤란하다. 요번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과 어떻게 스킨십을 해야 되는 교육을 배웠는데 가족 같다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가족이 그럼요. 절대 아니다. 가족은 집에 있는 거죠. 예, 가족이 아니다. 예, 가족같이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아예 제발 좀 버려달라. 저희가 이제 리더십들 모아놓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능력주의입니다. SK 2000 포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베이를 하면서 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구성원들 3,000명한테.
그 기계적인 평등이죠. n분의 1 스타일의 동일 보상. 그거 싫어하겠네요. 그 다음에 혹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보상이 차등 분배되는 시스템.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대략 보시면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친구들이 60% 훨씬 넘어요. 그 뒤에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기계적인 평등 n분의 1 스타일의 보상보다는 그게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그렇죠. 보상 형태였거든요. 네, 추석 보너스 같은 거. 그렇죠. 회사가 실적을 잘 내서 부문이 실적을 잘 내서 이거를 우리가 사이좋게 나눠 가지자. 네. 뭐 이런 게 우리나라 어떤 성과급을 어떤 설계하는 기본 출제 의도였다면 일단은 6대4 정도로 나왔습니다. SK에서는. 그리고 요새 이제 재밌는 결과가 최근에 신문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데서 우리나라 이제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은 과연 무엇에 근거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네. 보상이 차등 분배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분배해야 될 것이냐. 답지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능력 네. 혹은 기여도. 음. 두 번째가 노력 혹은 투입 시간. 세 번째가 필요. 니드죠, 니드. 네. 어려운 사람이 이제 보상을 많이 분배받아야 된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능력이 가장 이상적인 보상의 분배 기준이다라고 답을 했고 대략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은 뭐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능력이라는 기준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개인주의적인 능력주의가 2030의 지배적인 공정 담론인데 이 현상은 전혀 완화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알파 세대가 온다고 하죠. 네. G 다음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어떤 세대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훨씬 강화된 개인주의와 강화된 능력주의를 장착한 그런 친구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험악한 얘기인지 알고 하는 얘기인지 저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험악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험악한 얘기죠. 그 아까 뭐 저희 대화 나누면서 서담으로 넷플릭스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넷플릭스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떤 성과 네, 위주의 네. 바람직한 네. 자율과 책임이라는 네.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권한을 권한 위임하죠. 위임을 해서 네. 도전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뭐 규칙 없음으로 상징되는 네네. 회사의 이익이 되는 한 우리는 어떤 기준도 없다. 의사결정에. 네. 예, 회사 이익이 되느냐 그 기준 네. 하나만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뭐 책도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네. 규칙 없음이라는 책. 저도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상시해고거든요. 그렇죠. 저성과자 10%를. 네. 넷플릭스는 사실 아마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가장 하쉬한 철저한 그 저성과자 네. 속가내는 그런 문화를 가진 그런 기업들인데 아마 각도기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주의가 어떤 건지 알고 그런 걸까라는 제가 아까 월가 마인드라고 하는데 예. 월가 젊은 애들 월급 많이 받지만 잠도 못 자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새우잠 자고 다시 출근하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직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잠깐 눈 붙이고 들어오는 샤워만 하고 들어오는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거든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일을 시켰으면 여러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월가라든가 로펌이라든가 네. 정말 소위 빡시게 일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받는 그런 네.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요즘처럼 아마 그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러면 자기를 갈아 넣을 준비는 되어 있는 건가? 갑자기 그런 궁금증인데. 그렇죠. 완전히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자기 인생 없는데 일이 인생인데. 사실은 뭐 모든 2030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네.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워라벨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워라벨 하면 떠오르는 게 뭐 52시간이냐 90시간이냐 120시간이냐 뭐 그런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기업의 사무연구직 정도는 네. 되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대표성이 있느냐 뭐 한 5만 명쯤 될 것 같아요. roughly 예. speaking. 네. 뭐 한 세대에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한 45만 명이 태어난다. 네. 라고 하면 한 4, 5만 명 정도가 저희가 소위 선망하는 사무연구직 네네. 공무원들 포함해서 그 정도 레벨에 계신 2030 직원들은 워라벨에 그렇게 목매지 않습니다. 네. 결국 내가 역량이 향상될 수 있고 그 결과 몸값이 상승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시 경제적으로 파격적인 보상을 한다면 정말 갈아 넣을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워라밸은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논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다만 내가 이 일과 그 개인 생활의 믹스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싶다. 자율성을 가지고. 네. 그런 쪽에 대한 니드가 훨씬 큽니다.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뭐 자율근무라든가 유연근무라든가 재택근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이제 9 to 6로 뭐 회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뭐 주 40시간을 채우고 뭐 이런 식의 근무가 아니고 더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네. 지금 말씀하신 월가라든가 아니면 탑 러펌에서 보시면은 정말 120시간, 130시간 막 그렇죠. 일을 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럴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일하는 방식들이 아직은 틀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못하죠. 네. 어떤 이 자율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능력 있는 친구들은 답답해 하겠네요. 또 네. 반대로.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들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경제적인 보상이라는 것은 기업에 따라서 집을 여러 개라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뭐 정말 가랑이 찢어질 정도로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 많이 준다고 우리가 무리하게 되면은 결국은 집을 여러 개라든가 우리가 소위 뭐 에비타라는 것으로 결정되는 그렇죠?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네. 재무적인 여러 개 있을 때.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당장 우리가 뭐 곳간이 아직 넉넉하지 않아서 보상을 경쟁력 있는 보상을 주기를 어렵다면 그 급여 격차를 뭐로 메꿀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우리가 뭐 톱티어보다 많이 급여 갭이 있더라도 이 직장에서 일 배우고 나가면 몸값이 확실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성장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라벨링을 준다든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이 성장감을 어떻게 줄 것이냐, 뭐 자율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워라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성장감이랑 다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20, 30대 구성원이라면 나를 일터에서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내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강화돼서 내 몸값이 향상돼서 정말 몇 년 뒤에 떠날 줄 모르지만 최고가 돼서 떠날 수 있다. 네. 최고의 몸값을 받고 한층 성장한 나로서 이 직장에 빠이빠이를 하고 싶다. 네. 뭐 이런 어떤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율 그리고 관계입니다. 관계. 네. 그래서 역량이 향상돼야 전문성이 강화돼야 내 몸값이 상승될 텐데 전문성은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느냐? 전문가가 있는 데서 일하면 그렇죠. 예, 우리 그 업계에서 얘기하는 최복동. 네.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동료다. 네. 그러니까 결국 최고의 상사, 최고의 동료랑 어울려서 일할 때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리뷰해주고 피드백 받으면서 일할 때 내 역량이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뭐 토스뱅크 같은 데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개발자를 영입하기 위해서 전 직장에 50%를 얹어주고 데려오는 이유도 결국은 특히 이 개발자들, IT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월화수목금금금 공부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게 얼마나 뛰어난 개발자들이 그 회사에 있느냐. 예. 그런 상사한테 일을 배울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나 상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자율. 자율은 뭐냐면은 결국 내가 얼마나 내가 일하는 방식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 아니면 일하는 뭐 업무 실행 방식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틀에 박힌 뭐 기업이 아니면 조직이 원하는 프로토콜이 아니고 내가 가장 업무 역량을 최고로 뽑아낼 수 있도록 내가 그 믹스를 얼마나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 자율성에 대한 니드는 특히 요번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이제 많은 일하는 방식에 실험을 했잖아요. 재택방 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던. 네. 그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좀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붙박이를 할 때보다는 구성원들이 코로나가 완화되고 엔데믹 시대가 되면서 뭐 다시 컴백해라라고 하니까 반발하죠. 이게 정말 두렵다, 무섭다, 옛날로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거냐, 뭐 이런 두려움들을 얘기를 했는데 애플조차도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탑 매니지먼트들의 반응은 뭐 일론 머스크 같은 반응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 필요 없다. 다 잘라버려야. 뭐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많이 양보를 했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 회사 쪽에서. 그런 그 온도차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자율이라는 맛을 한번 본 거예요. 특히 대기업의 직원들이. 네. 뭐 IT나 뭐 테크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굉장히 위계적이고 수직적이고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파티션에 묶여있던 화이트 칼라들이 맛을 본 거죠. 네. 모르면 몰라도 한번 맛을 보면 또 그 잊혀지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다시 옛날로 그 조직 문화라든가 일하는 방식이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제 반발하는 직원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경쟁에 특화되어 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행복의 주요 5대 그 팩터를 가지고 성장을 중심으로 다른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인력들은 정말 성장에 특화되어 있고 경쟁에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게 모두가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딱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배송 서비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가서 일 많이 한다는데 뭐 대기업 사무연구직 하다가 뭐 라이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플랫폼 노동자가 되신 분들도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은 결국은 소위 자율의 부재?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인 우리 화이트 칼라의 삶에서는 예. 자율의 중요성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 기업의 라이더라든가 아니면 뭐 물류센터에서 소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큰 성장을 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성장률이 보이진 않는 거죠. 네. 하지만 자율 측면에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예 그렇게 경쟁을 해서 나를 성장으로 몰아넣든가 아니면 아예 자유롭게 일하고 좀 덜 받고 살든가. 그렇죠. 쫙 갈라지는 분위기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최근에 택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택시라든가 뭐 우리 이제 웬만한 식당이나 술집들이 늦게까지 영업을 안 하거든요. 인력이 없어서 그런 예, 거죠. 뭐 대란이죠. 알바 대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네. 거의 뭐 구인난으로 이제 뭐 시간당 2만 원을 줘도 전화 한 통 안 온다. 뭐 이런 요새 지금 최저임금이 아마 9,620원이 됐나요?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거의 2배를 더 준다고 그래도 전화 한 통 안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게 돈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작금의 현상, 경기 침체 속의 구인난. 네. 지금은 경기는 바닥인데 네. 실업률은 떨어지고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고 네. 전체 이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 고용된 인구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숫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지속 가능한 거냐.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재밌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장으로 다 수렴을 하는 것 같아요. 자율, 관계, 네. 그다음에 워라벨 이런 보상. 것도 네. 결국은 내가 자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대기업에서 어떤 조직의 톱니바퀴 중에 하나로 살면서 우리 뭐 삼성전자 같으면 뭐 11만 3천 명, 네. 현대자동차 같으면 6만 8천 명, 내 몫은 11만 3천분의 1이고 네. 6만 8천분의 1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창출한 가치는 뭐냐, 기여도는 뭐냐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굉장히 뷰로크라틱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층층시야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가치를 창출했는지가 굉장히 잘 안 보이게 그렇죠. 되고요. 내가 한 거는 아주 큰 덩어리 중에 일부분, 잘 보이지 않는 일부분일 그렇죠. 테니까. 모든 네. 게 이제 어떤 집단 의사결정이고 개인의 결정보다는 뭐 조직의 결정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대기업에는 이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실패가 두려우니까 내가 총대 먹고 나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든 이제 뭐 조직이나 집단적으로 한 의사결정으로 보이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어떤 성장감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것 같아요. 대기업들의 어떤 뭐 굉장히 큰 프로젝트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네. 내가 도대체 한 서비스라든가 내가 한 업무가 어떤 서비스로 출시되고 어떤 제품에 뭐 어떤 기능으로 구현이 되는지 사실 알기 어렵잖아요. 네. 이 IT 판교의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서비스 내 뭐 UI라든가 UX를 굉장히 기민하게 또 개선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업의 특징상 그 의사결정권과 실행자를 일치시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조직을 잘게 나눠가지고 그 미니 CEO처럼 네. 그 프로젝트의 팀장, 우리가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는데 그쪽 기업에서 PO들한테 결국 굉장히 막강한 권한 위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네. 내가 성장했다고 느낄 때 그 거대 공룡 같은 조직에서 n분의 1 개념으로 내가 한 일이 어떤 서비스와 어떤 제품으로 구현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뭐 그런 구조랑 그 다음에 나랑 내 팀들이 뭐 고민해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구현이 됐구나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내가 PO 프로덕트 오너가 됐으면은 미니 CEO라면은 사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사장도 챌린지를 못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런 두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디서 더 성장했다고 느끼느냐, 당연히 뭐 도전적인 업무 기회를 해서 내가 이만큼 훌쩍 컸다고 느끼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대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종합을 해보면 어떤 성장감이라든가 자율, 관계, 그다음에 워라밸, 그다음에 보상, 요 5가지 측면에서 뭐 전통적인 제조 대기업들이랑 뭐 판교에 모여 있는 빅테크, 테크 기업, 테크 기업 정도로 하죠. 테크 기업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사실은 이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일단 보상은 지금 이 테크 기업들이 워낙 올려놨기 때문에 뭐 3억 원, 3억 5천만 원을 주고 판교에서 실력 있는 개발자를 데려오려면 뭐 은행에서는 예를 들면 거의 임원급 연봉, 그렇잖아요. 3억이면 임원급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럼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직급을 올려서 대응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 보상 같은 경우도 이 대기업에서는 그 소위 말해서 음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것 같아요. 뭐 1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6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HR 시스템을 찰 때랑, 뭐 카카오 뭐 3,500명, 네이버 4,500명을 상대로 HR 시스템을 짤 때랑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테크 기업들이 훨씬 더 IT 기업들이 유연한 어떤 HR 제도를 가지고 있고 개인의 커리어에 맞춰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스태핑도 하고 보상도 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한국 제조기업들은 정말 어려워지겠구나. 인력 관리에 있어서 너무 어려워지고 중국의 빠른 추격 치우면서 더 빨리 성장한다는 건 정말 어렵겠구나. 마음이 좀 답답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블루 칼라들도 스태핑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대기업들이 겪는 문제가 뭐 화이트 칼라의 어떤 뭐 리텐션 문제도 있지만 이 블루 칼라들의 리크루팅이랑 리텐션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간신히 충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뭐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 뭐 석유화학 단지라든가 뭐 정유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방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블루 칼라들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리크루팅이 안 되고 오는 사람의 퀄리티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구인난이 있는 거고. 70년대 그 석유화학 업체를 국가 주도형으로 쏟아 부어가지고 그 산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우장대 사업을. 그렇죠. 그렇게 한 것처럼 산업 트렌드를 확 나라에 정책적으로 바꿔주도록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화이트 칼라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 구인난이란 게 지금 거의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좀 다르지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지금 그 각도기님 말씀하신 거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죠. 결국 이제 기업이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력들을 배출을 못한 게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그 우리 사회 인프라가 배출을 못한 것도 있고, 세계화와 반대되는 어떤 탈세계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력 이동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졌잖아요. 국경을 넘나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해결을 했는데 옛날만큼 그게 용이하지 또 않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되는 거, 이것도 이제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드디어 40만 대 출생자로 줄어든 게 2002년부터거든요. 근데 지금 뭐 20만 대라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제가 뭐 대학에서 퇴임할 뭐 2030년 후반 정도 되면은 정말 저는 무섭고요.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 이미 우리 2002년생들이 20살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소위 우리 이제 뭐 패스트푸드 알바들이 그 나이 때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 확실히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때 100만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직장이 어려웠죠. 직장 구하기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100만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40만 명대 출생자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르죠. 저희 때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으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이 구인난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인구 절벽 문제랑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희 기업 분석하고 기업 투자를 할 때 기업이 사실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사실은 저는 요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하는 예. 입장에서 네, 보면 맞습니다. 자기 자원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고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다면 이런 인력 구조의 변화와 그 상황 변화와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구조의 변화까지 그렇죠.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기업들한테 가끔씩 이제 조언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기존의 이런 전통적인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인건비를 보는 관점은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를 들면 현대차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인건비는 비용인가요, 투자인가요, 각도기님? 큰 회사들은 비용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작은 회사는 투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이런 거죠. 뭐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작년에 43조를 벌고 30조를 썼거든요. 네. 30조를 어디다 썼을까요? 장비에 제일 많이 썼을 거고요. 그렇죠. 네. 일단 감가상각비가 1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재료 사는데 8조를 썼어요. 네. 그다음에 인건비를 5조를 썼거든요. 네. 나머지 비용도 있지만 순서가 대략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설비 감가상각비가 제일 크고 네. 장치 산업이니까 재료, 인건비. 삼성전자는 어떨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작년에 228조를 썼거든요. 230조를 썼는데 100조는 재료를 샀습니다. 재료. 네. 재료. 네. 네. 그 다음에 30조는 이제 설비 감가상각비고 네. 인건비가 28조쯤 되거든요. 와 많다. 예, 많죠. 생각보다 자회사도 포함해서. 네. 각도기님이 제조업 CEO라 그러면 네. 이 사람은 자원이야.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제조업이 리소스야. 아니죠. 네. 아니죠. 장비가 최고의 리소스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제조 라인, 생산 설비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 자원이고,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재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무슨 공급망 대란이다, 뭐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다 그거 감수하고 네.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비가 있고 설비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의 계속 수급이 이루어져야 제품이 나오고 이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대부분의 제조 대기업에게 사람이란 인건비란 비용이죠. 예. 인건비.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전혀 이상할 게 없었는데 테크 기업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발자 연봉 전쟁 뭐 이런 얘기 뭐 다 아실 거고 예. 실력 있는 개발자들 연봉이 부르는 게 값이다. 뭐 다락같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테크 기업에 있는 경영자들은 그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투자로 보겠구나. 네, 저는 제가 몇 명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예. 사실 이제 뭐 신문에 나오는 건 이런 얘기들이죠. 뭐 개발자 연봉 전쟁 때문에 인건비가 뭐 27%가 올랐고 그래서 뭐 7대 게임 회사 실적이 뭐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런 뭐 맞는 얘기죠. 네네. 뭐 연봉이 오르면 인건비가 오르고 당연히 판관비가 오르니까 이익이 낮아지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네. 걱정되지 않느냐. 이거 이래도 좋으냐. 뭐 신문에서는 뭐 요새 개발자 연봉 전쟁이 좀 완화된 것 같다. 뭐 좀 수그러들었다 하는데 현업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더 심해졌다고 전혀 완화되지 그래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저희도 완화되고 있다라고 봤는데. 그렇게 봤죠 저도 언론에서. 네, 근데 네. 이제 그 진짜 현업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예. 전혀 해소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걱정스럽지 않나요? 뭐 여쭤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죠. 네. 사람을 보는 시각의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차, 뭐 하이닉스 이런 데는 인건비라는 것은 줄여야 되는 대상이고 효율화해야 되는 대상이고 네. 무릇 우리가 스태핑을 하고 어떤 사람을 고민할 때는 일단 우리가 어떤 로직에 의해서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산정을 하고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마인드인 거죠. 근데 이 테크 기업들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설비란 것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네이버는 좀 많긴 하지만 뭐 카카오 이런 데 유용자산 한 2, 3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 150조고. 네. 그 일단 설비랄 게 없고 그다음에 재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저기 컴퓨터가 재료죠. 그러면 우리 뭐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무슨 NC소프트나 뭐 크래프톤이나 뭐 아무튼 게임사든 아무튼 뭐 종합 인터넷 기업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그분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사업 모델상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네요. 예. 그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인재 제일이다, 사람이 미래다, 구호로 존재했죠. 그렇죠. 네. 일종의 레토릭이었죠. 네, 진짜 레토릭이었죠. 레토릭. 네, 네, 그래서 어떤 뭐 창업자들이 뭐 사람이 뭐 미래다 뭐 이런 얘기 했으면 이제 어떤 뭐 조직 문화 차원에서 이거 학습시키고.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건비는 매출 10% 절대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전사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고 네. 10%에서 막아라. 실제로 인건비 총액이 매출 10% 넘는 회사 별로 없어요. 현차같이 레이버 인텐시브한 그런 일부 업종 빼고는 네. 굉장히 정확하게 10% 정도를 맞추고 있거든요. 예.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은 20% 훌쩍 넘어요. 네. 그 다음에 게임 회사 뭐 NC소프트 같은 거 25%까지 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개발자 연봉 상승이 분명히 이제 받아되는 건 있겠죠. 뭐 그게 흔쾌한 소식은 아니지만은 그들한테는 그 개발자 연봉이라는 것은 옳고 그르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죠, 프라이스 테이커.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결정했죠. 그 정도의 어떤 파워가 있었고 프라이스 메이커였다면 고연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그런 업종들이 생겨났고 굉장히 비저블 해줬고 네.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거죠. 네. 자,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분들이 드디어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탤런트 풀을 놓고. 제조업체들이 이제 점차 그렇죠. IT화되고 있죠. 자동차도 점차 IT 기계로 바뀌는 거고 모든 게 전자화되고 있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점차 중요해지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잘 아시는 테슬라 같은 걸 보면은 네. 저 회사가 자동차 회사인지 소프트웨어 회사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렇죠. 정말 진짜 그 이종간 산업의 결합이라는 게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딱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이미 가속화되고 있거나 최소한 어떤 기업들도 더 이상 기존의 굴뚝 산업이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기업은 없어요. 뭐 10년 뒤, 20년 뒤, 뭐 포스코는 뭐 한화는 다 달라요. 우리 뭐 한화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산업용 화약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화, 김동관 대표님이 지금 생각하는 한화는 지금 이제 뭐 항공우주 기업이고, 네. 태양광 기업이고, 네. 그 다음에 소재 장비 전문 기업이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실력 있는 개발자다?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카카오에 갈 수도 있고, 현대모비스에 갈 수도 있고, 네. SK 하이닉스에 갈 수도 있고, LG화학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의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구직자 입장에서는 뭐 연봉이 똑같다면 사람을 비용으로 보는 회사랑 사람을 투자로 볼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회사랑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보상도 그렇고, 사실은 이 대기업은 인건비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쪽은 아깝지가 않아요. 왜? 사실 뭐 기업들이 뭐 선에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BM상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아깝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뭐 성장, 내가 이 기업에서 미래가 있을까? 어떤 looking forward해서 내 몸값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성장감 측면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네카라쿠베를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삼성전자랑 네이버 두 개를 놓고 보면 우리 네이버를 그만두고 삼성전자로 오라고 했을 때. 네. 어떤 세일즈 피치를 할 수 있는지 리크루팅 담당자가 네. 예를 들면 네이버에는 없는데 삼전에 있는 것? 옛날에 그 국가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곧 나라다. 아유. 그런 것들이 먹히는 시대는 이제 간 것 같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네카라쿠베랑 비교하면은 앞선 게 없는 거예요. 직방이랑 야놀자까지 해가지고 직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보상은 뭐 about same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성과 좋은 초일류 기업 같은 경우는. 하지만 나머지 성장감, 예를 들면 내가 삼전에서 더 미래가 있을까, 뭐
쿠팡에서 내 미래가 있을까? 그다음에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시간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삼전에 있을까? 더 있을까? 아니면 뭐 토스뱅크에 더 있을까? 아니면은 실력 있는 동료와 상사는 어디에 많을까? 그리고 워라벨, 내가 일하는 어떤 개인의 일과 여가의 믹스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네. 그 권한은 어디에 더 많을까? 그건 답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출연을 하고 소위 말해서 내 선택 메뉴에 들어와 있는 거죠. 뭐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뭐 그 정도로 맞춰줄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보상 빼고는 스타트업에 뭐 잘 네. 아시겠지만은 네. 뭐 성장이라든가 자율 관계 워라밸 측면에서는 대기업보다 나은 스타트업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유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제대로 잘 풀린다면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던 뭐 마켓컬리라든가 뭐 쿠팡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스탁 옵션을 조금만 받을 수만 있으면 뭐 월급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이 사람을 보는 마인드, 관점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이 현상이 가속화되면 됐지, 그렇잖아요. IT 기업에서, 테크 기업에서 사람의 중요성, 네. 인재의 중요성이 네. 앞으로 더해지면 더했지, 절대 덜해지지 않거든요. 와, 저는 지금 교수님하고 대화만 하면서 진짜 제조업 경쟁력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는 건 이미 뭐 상당 부분 추월을 했습니다만 시간 문제겠구나. 그 군대 같은 문화에 아직도 여전히 좀 옛날 느낌의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있죠. 제조업은. 있죠. 예. 그러면 야,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들을 데리고 제조업을 끌고 가는 것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중국과 이렇게 되면 제조업은 과연 야, 큰일 났네. 이런 느낌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첩첩산중인 거죠. 이 블루칼라 직군들은 내가 여천 공장에서 블루칼라 뭐 어셈블리 라인 워커 하느니 뭐 차라리 라이더를 하겠다. 네. 배송센터에서 일하겠다. 네. 얼터너티브가 생긴 거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 화이트 칼라들은 또 결국 그 아직은 일부 직군이긴 하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생긴 거죠.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그냥 정말 몇 군데 갈 데가 없었다면 네. 지금은 정말 굉장히 좀 화려한 메뉴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 거고 MZ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성자, 관, 워, 보 측면에서 뭐 압도적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대기업들의 어떤 우리 조직 문화가 변해야 된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변해야 된다. 이런 어떤 변화의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딥 체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최태원 회장님 말씀을 정말 빌면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들도 이제 결국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를 들면은 정말 여전히 까라는 까 스타일의 문화를 가진 대기업도 상당히 존재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굉장히 기민하게 이제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이라든가 뭐 실리콘밸리 문화를 어떻게 이식할까. 최소한 얘네들처럼 유연하고 자율적인 수평적인 문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져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기업들도 있고 네.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전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기 성장,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한 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인력을 다루는 기술을 어떻게 빨리 변환시키느냐 그 기업이. 그렇죠. 그런 기업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저희가 뭐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의 조정이라든가 뭐 사업 구조 재편 생각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가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대대적으로 바꿨어요. 예, 정말 대대적으로 바꿨죠. 저희 김동관 대표님 주도로 해서. 자, 그러면 이 사람 관리 모델도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후행 지표로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예. 결국 이제 뭐 분할을 하고 합병을 하고 사업구조 재편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탑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구조는 다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핵심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바뀌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어려운 거죠. 인재 영입과 유지 측면에서. 그래서 결국 그런 변화에 살아남는 기업들,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들, 네. 저는 분명히 갈릴 거라고 보고요. 대대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지금 얘기하는 기업들은 그 중요성이 훨씬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냉탕과 온탕을 오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완전히 이제 중구장대 산업, 예를 들어 화약에서 태양광, 네. 아니면 화약에서 소재 장비 전문 기업, 네. 뭐 이런 것들, 화약에서 첨단 소재,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뭐 사업 모델이 바뀌면은 뭐 사람 관리 모델이라든가 뭐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업 구조 재편만큼 빠르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완전히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니까 경영자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변화 트렌드를 빨리 캐치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분명히 바뀔 것 같고요. 리더십이 정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겠네요. 저는 정말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오너십이 있는 기업들은 빠를 것 같아요, 변화가. 오히려. 네. 자, 우리 이렇게 바꿔야 안 그럼 죽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인 없는 회사들이 사실은 이럴 때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총대를 안 매거든요. 내일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뭔지 잘 느낌이 확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지 느낌이 확 왔어요. 뭐 오너도 이제 뭐 스타일이 다르시기 때문에 오너십 자체로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어떤 주인 없는 회사에서는 이런 변화가 근본적인 체인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거 듣고 보니 최근 세계를 주름 잡는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 뭐 빵이라기도 하고 이 기업들이 다 오너십이네요. 그렇죠. 네. 오너십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물론 구조는 다양하지만은 네. 분명히 이제 오너십이 비저블하죠, 굉장히. 네. 그게 굉장히 주인 없는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사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물론 뭐 옆에 있는 그 투자 파트너들이 꽤 물론 크게 지분을 갖고 뭐 있지만 분산 투자는 잘 돼 있지만은 뭐 소유가 얼마나 분산돼 있느냐랑은 이제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가 좀 다른 문제 같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내 몸값을 올린다. 내 몸값은 언제 올라갈까요? 결국은 내 몸값, 연봉을 좌우하는 팩터가 3개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네. 그리고 결국 내가 우리 회사 수익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네. 그 다음에 내 역량과 이 성과가 얼마나 대체 불가능하냐. 그렇죠. 이 3개로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예.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어떤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에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떤 회사는 내 역량, 똑같은 역량 가지고 50만 원밖에 못 버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50억, 500억을 버는 회사도 있잖아요. 네. 그게 뭐 1인당 매출액만 계산해봐도 금방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 직장인들이, 구성원들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거, 네. 회사 수익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업무 능력을 키우는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떤 회사에 내 역량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요거는 회사의 수익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수익 모델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 친구들이 단기적인 어떤 전망을 갖고 살긴 하지만 회사의 장기 비전 따위는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래가 없는 회사들, 우리가 이제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결국 이 뭐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셔라고 하는 이 포텐셜 미래를 땡겨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내가 보기에 오늘의 이 회사는, 그러니까 내일의 이 회사는 오늘의 이 회사는 조금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회사도 있고, 그냥 재무적으로 정말 우량하고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들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어느 회사에 더 끌리겠느냐. 내가 뭐 주주라 뭐 아니면 어떤 재무적인 투자자가 아니고 구성원으로서 끌릴 때 어느 회사에 더 끌릴 거냐. 이것도 이제 결국 성장감이랑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예. 내 몸값은 뭐 나도 역량을 키워야겠지만 최고의 동료와 최고의 상사가 일하면서 자율과 책임하에 도전적인 업무를 하면서 내 몸값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거는 개인이 회사의 조직 문화와 결합돼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국 회사에서 내 역량 가지고 한껏 고양된 내 역량 가지고 얼마나 벌 수 있는 회사가 될 거냐, 이거는 철저하게 오너나 탑 매니지먼트 결정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납득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미래라는 거죠, 미래. 예. 미래를 내가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경영진이 얘기하는 미래가 얼마나 바이가 되느냐.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HR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히 이제 대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페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또 요새 또 고민하는 것들이 아까 이제 뭐 능력주의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 예. 뭐 그런 말씀 얼핏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고민도 깊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결국 이제 보상제도 같은 경우도 성과를 사이좋게 n분의 1 해서 나눠 가지는 형태. 성과 창출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조직이지. 네. 무릇 성과는 조직에서 나오는 거고 협업에서 나오는 거고 뭐 집단에서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요즘 뭐 젊은 구성원들이라든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실리콘밸리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의 이제 보상 제도랑은 좀 다르거든요. 구글의 이익을 뭐 구글 직원들 20만 명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애플의 이익을 뭐 전사 이익 공유제에 의해서 뭐 사이좋게 뭐 10만 명 직원들이 나눠 가졌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갭이 있는 거죠. 저희 현재는 지금 굉장히 100년 동안 새삼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 회사나 아니면 부문 사업부의 이익을 구성원들이 사이좋게 공유한다는 철학이었죠. 예. 근데 이제는 그 개인의 성과를 좀 더 반영해 달라.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한테는 차별적인 보상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금융업은 달라요. 금융업은 완전 예외지만 탁월한 성과라는 게 측정 가능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주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근데 이 금융업이라는 요 섹터를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호모지니어스 하거든요. 네네. 네. 너무 잘 아시다시피. 뭐 금융업에서는 정말 PB님이 사장님의 몇 배 연봉을 받아도 뭐 그러려니 하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제조업에서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블라인드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머슴을 대감집에서 해야 된다. 우리 머슴의 연봉은 뭐가 좌우해야 될까요, 도기님? 그 집안에 많은 걸 벌어다 주는 게 사실은 몸값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장작을 얼마나 잘 패느냐가 일단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머슴은 장작을 잘 패야죠. 네네. 물론 이제 뭐 대감집이냐 일하는 데가 농부집이냐도 영향을 미쳐야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들의 어떤 성과 보상 구조라는 게 맞아. 기본적으로는 장작을 얼마나 잘 패느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지. 장작은 하청업체도 패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내 하인으로서 나를 고용한 집이 대감이냐 아니면은 그렇죠. 뭐 농부냐 이게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개인주의적인 능력주의를 장착한 MZ 구성원들은 현타가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생각을 해보세요. 고성과 부문의 저성과자랑 저성과 부문의 고성과자. 지금은 이제 고성과 부문의 저성과자가 훨씬 많이 밖에 설계가 돼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고 네. 무선이고 네. 비주얼 디스플레이 사업부인 거고 네. 그 고성과 부문에도 저성과자가 있을 거고 그렇죠. 의료기기 사업부 같은 저성과 부문에도 탁월한 고과자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뭐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딱 떨어지는 답은 없습니다만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저는 뭐 서베이를 해보면은 뭐 단연 MZ 구성원들은 SK 조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단연 저성과 조직의 저성과 부문의 고성과자가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예.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 아니 물론 이제 절대 그렇지 않은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 네. 예를 들면 적자 사업부인데. 그렇죠. 바이오 같으면 맨날 적자 날 텐데. 예, 그렇죠. 네. 바이오팜에서 어떻게 후한 PS를 주느냐. 네, 뭐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정도가 있지. 그것도 뭐 사실은 딱 떨어지는 답이 없지만 지금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성과 부문에 있다고 그러면은 역전이 안 됩니다. 예를 그렇죠. 들면 제가 저성과 부문에 가전사업부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네. 그렇죠. 냉장고 1000대 팔았어. 이래도 용의 꼬리가 뱀의 머리보다 네. 훨씬 나은 거예요. 네. 구조가. 근데 이거는 페어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뭐 어느 사업 이게 복불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게 묘하게 갈리는데 삼성전자 임원님들도 이런 사실을 당연히 아시죠. 예. 그죠? 어떤 시각에 따라서는 그거 다 알고 들어온 거 아니야 입사할 때 따로따로 뽑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게 약간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한다. 예, 스스럼 없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뭐 꼭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일단은 요새 뭐 사내 공모 제도도 있고 인터널 모빌리티 제도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삼성전자 내에서 사업부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그럼 회사 바꾸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네, 뭐 네. 삼성은 전자뿐만이 아니고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이 복합법인에서 사업부에서 사업부로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럼
크게 보면은 다 운빨이거든요. 네. 업황이랑 시황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데 뭐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뭐 유가가 천정부지다. 그러면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은 당연히 잘 되는 거고 네. 삼전 DS는 당연히 잘 되게 돼 있는 건데 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어떤 그 무력감, 복불복이다, 아니면 다 운빨이다 이런 냉소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의 성과를 측정을 해야 되는 또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는 거죠. 예. 오케이. 근데 조직의 성과는 측정하기 쉽거든요. 예, 예. 삼성전자 뭐 매출 280조, 영업이익 52조네. 쪼개. 그렇죠. 예. 사업부별로. 그렇죠. 쪼개입니다. 사업부별로 열 몇 개로 쪼갤 수도 있고 저 같은 회계쟁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쪼개거든요. 네. 아, 쪼개 보면은 뭐 이익 기여도가 DS가 최고고 IM이 그 다음이고 C가 그 다음이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저성과 부문의 고성과자, 그럼 고성과자가 어떤 의미냐? 고성과자인지는 누가 결정하고 어떤 기준을 측정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그 대기업도 복합적인 성과 보상 체계를 예를 들어 겹치는 부분을 만든다든가 고성과 영역과 저성과 영역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좀 겹치는 부분을 만든다. 뭐 그렇게 조직을 좀 변화시켜 평가 보상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전사냐 부문이냐. 네.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부문이 중요한 상황인데 그럼 전사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냐.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문이 중요하다는 논리도 있겠지만 또 부문이 전부 다이냐 이런 고민도 있는 진짜 거고. 자원 배분하기 정말 어렵겠네요. 네. 또 뭐 팀이냐 개인이냐 이런 것들도 네. 사실 한 명이 뭐 성과를 다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배분할 거냐 뭐 그런 고민들. 진짜 그건 옛날부터 또 중요하긴 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돈은 못 벌어도 너무 중요한 사업부인데. 어우, 그렇죠. 그리고 기술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몸값이 비쌀 터인데. 네. 예, 그런 데는 돈을 못 벌어도 더 성과를 많이 줘야, 그러니까 보상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만 사람들이 버텨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인데 결국은 그 인사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각도기 A, 네. 신재영 C, 제가 납득이 되고 네. 승복을 해야지. 그렇죠. 그게 지금은 사실은 뭐 각도기님 S, 저 C라고 해도 뭐 잘리진 않거든요, 제가. 네. 연봉이 안 오르거나 좀 깎이는 수준이고. 뭐 각도기님은 계속 승진해서 임원 되시겠죠. 저는 그냥 이제 쭉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상, 그러니까 이 어떤 같은 직급이었으면은 이 어떤 수평적인 보상 차이는 크지 않았거든요. 네. 임직원 보상 격차는 있어도.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 그냥 애플식으로 완전 철저하게 성과주의로 가는 거죠. 애플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보너스라는 거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못 받아요. 네. 기본급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너스라는 걸 받으려면 일단 상위 40% 고가에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현금 보너스가 나오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상위 25%에 들어야 주식 보상이 나오거든요. 네. 정말 철저한 엘리트주의거든요. 네. 애플이라는 회사가. 예. 그러니까 상위 10% 직원들을 얼마냐 리테인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그 부서장들의 KPI가 되는 거고, 이 조직 보상 재원을 예를 들면 각도기님이라는 탁월한 스타한테 다 몰아줄 수도 있어요. 팀 전체 변동급 재원을. 네. 그것도 다 허락을 합니다. 부서장이 판단하에 결정할 수 있게. 네. 이제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게 되면 사실은 고가에 대해서 납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평가자의 이제 SABCD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사실은 납득을 전혀 안 하죠. 네. 아시다시피 이 고가라는 게 뭐 승진하기 전까지 계속 올라갔다가 승진하면 떨어지고 뭐 몰아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사내 정치라든가 아부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 뭐 인사평가 기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네. 연말에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도 한다. 피드백 한 번 없이. 인사평가 연말에 한 번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서장들 지금도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또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그럼 집단이 더 이상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다면 개인이 중요한데, 이 개인 성과는 누가 평가하고 누가 고과를 할 것이며 어떻게 사람들한테 납득을 시킬 거냐. 그런 고민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대기업의 관리자들은 굉장히 숙제가 많아졌어요. 그러네요. 네. 네. 왜냐하면 또 이 뭐 성장을 원하는 구성원들 정말 베이비시팅 해가면서 뭐 성장하고 육성하고 뭐 발전도 시켜야 되고, 옛날에는 그냥 고과 일방적으로 너는 S 너는 C 뭐 통보 쭉 늘어놓은 다음에 그냥 고성과자 저성과자
어떤 뭐 진짜 감에 의해서 쭉 랭킹 매기면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뭐 하다못해 1년에 4번을 만나서 뭐 잘 지내냐, 지금 연초에 우리 같이 세웠던 목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뭐 이건 잘했고 이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고 피드백을 계속 주게 돼 있거든요. 만나가지고 원어원 미팅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바빠지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불만들, 인사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불만. 그 다음에 고과를 일방적으로 연말에 한번 통보만 한다. 피드백 하나도 없이. 그런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제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이 줄 세우기식 평가가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죠. 한때 삼성전자는 8등급이었거든요. 대학 학점처럼. 그게 이제 이 등급 평가가 연봉제 기준이 되고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나눴었는데 요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은 아예 등급 자체가 없고요. 우리나라도 SKT라든가 네이버,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은 등급이 없고, 많은 이제 판교의 테크 기업들도 뭐 등급이 있어야 한 3등급? 3개 등급 정도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 강력한 상대평가로 성과에 따라서 줄 세우기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제도에서. 뭐 당연히 직원들 고과하시겠지만, 결국 뭐 우수고과자는 우수고과자들대로 힘들고만. 저성과자는 뭐 당연히 회사에 적이 되는 거고. 평균 성과자도 사실 회사에 적이 안 되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지금 옮겨가고 이 등급이란 것도 이렇게 잘게 나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각도기님도 직원들 8등급으로 나눌 자신 있으세요? 저 작년에 했다가 아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를 하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출현하기, 정말 무서운 놈들이 오게 된 거죠. 정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터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5가지 요소 단 하나도 빠지는 게 없는 출중한 기업들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점점 더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고, 또 마침 그들이 주도하는 뭐 정확히 말하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주도했던 HR 트렌드라는 게 MZ들이 선호하는 특성들이랑 다 맞지는 않아요. 다 맞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맞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시작된 어떤 변화의 그 니드가 굉장히 가속화된 측면들이 있죠. MZ들이 본격적으로 작년 재작년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기업들이 뭐 역대 최대 실적을 많이 내고 하면서 주주들이 이제 뭐 배당해달라, 뭐 자사주 매입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만큼이나 구성원들도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저희 신한금투 블라인드 같은 데 가보시면 뭐 금방 이해하실 텐데, 소위 MZ의 특성, 자아가 강하다. 거침없이 얘기한다. 불편한 것도. 그래서 웬만한 사장님들은 아마 블라인드 보시면은 뒷목 잡으실 거예요. 진짜로. 저도 뭐 웬만하면 보시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CEO분들 뵈면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신건강에서. HR 부서에서 정제된 요약을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할 말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특히 일부 직군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가불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진짜로. 노동시장 가불이 바뀌었어요. 아까 이제 프라이스 메이커, 테이커 얘기했는데 메이커들이 테이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보상 체계 같은 경우도 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정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짜리. 요새 지금 신정부 어젠다 중에 하나거든요. 노동정책. 한국 사람들 받아들이기 힘들죠. 어렵죠.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뭐 직무를 60개로 나누고 각도기는 뭐 최고 등급이니까 뭐 연봉 1억, 신재용은 중간 등급이니까 뭐 연봉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잡그레이드를 쫙 나눠놨는데, 지금 이제 MZ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게 이제 호봉제잖아요. 연봉서열. 아니, 똑같은 일을 하고도 네가 뭐 빨리 들어왔다고 더 많이 받냐. 40대 부장님들에 대해서 적대감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라고 하고 있고 현 정부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성과 연봉제 수준인 것 같아요. 성과 연봉제 수준. 네가 고가가 좋으니까 뭐 각도기는 3% 올리고 신체용인 동결이다. 뭐 이런 정도의 성과 연봉제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는 결국 잡 베이스드 페이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우영우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조금 봤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 김현장이란 뭐 로펌이 있다. 우리 송무팀이나 아니면 비서들이 변호사들 월급 높다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결국 거기에 레버뉴 제너레이터는 변호사들이고 네. 변호사들의 급여가 제 생각에는 뭐 심지어 10배까지도 높을 수 있을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한다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직무급이거든요. 네. 프로페셔널 펌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하듯이 의사랑 간호사 급여가 다르듯이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생기고 있죠. 이 개발자들은 이미 등급이 생기고 있고요. 예. 그 등급을 이제 어떻게 매기냐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LG, CNS 같은 기업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기술 역량 기반 시험이라고 그래서. 놀랍네요. 네. LG, CNS에서는 시험을 잘 보셔야 연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고 하게 돼 있어요. 와, 네. 시험을 보는 회사가 아직 네, 근데 젊은 직원들이 폭발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래요? 시험 기반 시스템을. 오히려. 네. 네. 기성세대 라떼들은 너무너무 싫어하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뿌리 깊은 형평, 어떤 평등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들 네.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젊은 세대들이 부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을 것이냐 뭐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야, 오늘 서울대학교 신재영 교수님과 함께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기업 문화 그리고 기업의 인력 관리의 변화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맞이하게 된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현장감 있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마 진짜 완전 아카데믹한 내용인데 경영자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거네요. 오늘 이 영상은 진짜 경영자분들이 꼭 보고 각 회사의 리더십들이 보셔야 되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투자자로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소프트웨어가 장기 투자를 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결국 회사의 색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은 굉장히 큰 변화 속에 지금 직면해 있구나. 그래서 참 투자자로서 고민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야,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를 잘 대응하는 기업들은 향후에 정말 잘 뻗어나갈 것이고 이거 조금만 자칫 잘못하고 옛날 느낌대로 하다가는 순식간 어느 순간에 쓸 인력이 없어서 인력난에 그냥 바로 봉착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기업 투자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진짜. 네, 근데 예. 정말 이제는 사람이 미래다라는 게 그냥 구호가 아니다. 레토릭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옛날에는 그냥 뭐 또 무슨 기업의 캠페인 광고네 하고 넘겼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는 그 말이 정말 중요해진 것 같아요. 모든 기업의 사업 모델이 최소한 10년, 20년 뒤에 그리는 사업 모델들은 사람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낮아지는 모델이 없어요. 예. 미래의 우리 회사는 어느 회사든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인재 영입과 유지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예. 참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고민을 하게 해주는 그런 대담이 아니고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증시각도기가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런 세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서울대학교 신재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